야, 너 그거 들었어? 박선영 선생님 말이야. 퇴근 후에도 회장님 병실에 혼자 남아서 매달 500만 원씩 받는다는 소문 말이야. 뭐? 그럴 리가. 박선영 선생님이 그럴 분이셔? 20년 베테랑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해? 서울 외곽의 평온요양병원, 이곳의 VIP 특실은 언제나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특히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곳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최민석 회장의 병실은 더더욱 그랬다. 그는 평생을 부동산 사업에 바쳐 거대한 그룹을 일구었지만 가족 없이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병원 내에서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조무사인 박선영이 그의 전담이 된 것은 회장이 입원한 지 일주일 후였다. 원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당부했다. 박 선생님, 최민석 회장님은 워낙 예민하신 분이니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제가 믿을 사람은 박 선생님밖에 없어요. 박선영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처음에는 말이 없던 최 회장도 그녀의 따뜻하고 능숙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서두르거나 기계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과 달리 회장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박선영은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회장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간호사님, 손이 참 따뜻하군. 꼭. 그때 그분 손 같아. 회장이 건넨 첫마디였다. 그의 눈빛은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듯 아련했다. 박선영은 그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박선영이 병실을 찾는 시간이면 회장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녀 역시 다른 환자보다 회장의 병실을 더 자주 들렀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회장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병원에 남아 그를 돌보곤 했다. 회장은 그녀가 옆에 있으면 통증이 덜하다고 말했다. 선영 씨가 있어서 그나마 이 고통을 견딜 만하네. 하지만 이런 헌신적인 태도는 동료 간호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휴게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은 어느새 소문이 되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매달 500만 원씩 받는다는 거 아냐? 퇴근 후에도 남아서 뭘 하는지. 그러고 보니 요즘 화장품도 비싼 거 쓰고 옷도 새로 산 것 같던데. 그럴 리가 없어. 박선영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근데 아는 동료가 직접 봤대. 밤늦게까지 회장님 병실에 있다가 택시 타고 퇴근하는 걸. 그 정도 대가 없이는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박선영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저기 오네. 돈에 눈이 멀었다는. 누군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 지나쳤다. 박 선생님, 왜 아직 안 가세요? 특별 서비스를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수간호사의 싸늘한 말에 박선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이미 오해로 굳어진 동료들의 시선을 바꾸지 못했다. 박선영은 이 모든 오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진심이 그들에게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적인 간호가 왜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회장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외로이 병원 복도를 걸었다.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박선영은 유일하게 믿는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소문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박 선생님, 회장님한테서 돈을 받고 특별 서비스를 해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박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진심이 왜곡되어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없이 무겁게 짓눌렀다. 엄마, 이번 달도 치료비가 많이 나왔죠? 제 월급으로 조금이라도. 아니야, 선아야. 엄마는 괜찮아. 내 오빠가 좋은 그림 도구 사줘야지. 엄마는 걱정하지 마렴. 박선영의 삶은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았다.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것 외에도 그녀는 매일 퇴근 후 시 외곽의 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곳에는 20년 전부터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그녀의 딸 선아가 있었다. 선아는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생활할 수 있었고 매달 엄청난 치료비와 재활 비용이 발생했다. 박선영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오늘도 왔어. 오늘 기분은 어때? 선아는 밝게 웃었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다. 박선영은 선아의 손을 잡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위안은 곧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선아의 치료비 외에도 박선영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들 지호였다. 지호는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좋은 그림 도구와 재료 그리고 미술 학원비는 박선영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굳이 비싼 물감이나 도구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아들은 항상 그녀를 배려했지만 박선영은 아들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평일 야간에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퇴근 후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에 편의점으로 향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부터 재단 지원금이 10% 삭감될 예정입니다. 재단 담당자의 말에 박선영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미 매달 2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겨우겨우 모아둔 돈을 확인했지만 삭감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다. 좁고 습했지만 딸의 치료비와 아들의 학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10년 전 이사 온 곳이었다. 저녁 식사는 라면 한 봉지로 간단히 때웠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들었다. 평일 야간에도 일할 수 있는지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 5일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들 지호는 올해 대학에 합격했다. 명문미술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실기 재료비는 여전히 큰 부담이었다. 박선영은 아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겨우 꿈을 이룬 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제가 다음 달에 과외비 받으면 용돈 보내드릴게요. 아들의 메시지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박선영은 괜찮으니 내 생활에 써라라고 답장을 보낸 후 고지서가 쌓여있는 책상을 바라봤다. 딸의 치료비로 인해 빌린 대출금은 원금이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지서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딸의 건강과 아들의 꿈, 그리고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에 출근했다. 그녀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두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최 회장님을 돌보며 받는 보너스였다. VIP 환자를 정성껏 돌보면 보너스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박선영은 그 소문을 믿고 회장님에게 더욱 헌신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 소문이 자신을 향한 오해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알지 못했다.
박 선생님, 왜 아직 안 가세요? 특별 서비스 해드리러 오셨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 상태가 좀 걱정되어서요. 박선영이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병원에 남아 최 회장을 돌보는 모습은 동료들 사이에서 오해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특히 그녀가 최근 아들에게 사준 고가의 미술 재료와 새 휴대폰은 소문을 부채질했다. 저 휴대폰 최신 모델 아니야?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긴 거지? 소문이 있잖아. 회장님이 특별히 용돈을 챙겨주신대. 아마 그 돈으로 아들 미술 도구랑 휴대폰 사줬나 보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박선영의 헌신적인 행동은 돈을 받고 하는 봉사로 둔갑했고 그녀를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다. 하지만 박선영은 그런 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최 회장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식사를 거의 못 하셨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수간호사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알았어요. 근데 퇴근 시간 지났는데 왜 아직 안 가세요? 혹시 또 특별 서비스를 해야 하는 건가요? 수간호사의 말에 박선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다시 회장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저 박선영입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선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선영 씨, 고맙소. 당신 덕분에 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소. 회장의 말에 박선영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병원 내에서 그녀를 둘러싼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회장의 이 한마디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눈빛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회장의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 따라붙었고 다른 간호사들은 그녀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피했다. 요즘 뭔가 이상해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박선영은 유일한 동료인 유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 간호사는 망설이다 결국 소문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박 선생님, 회장님한테서 돈을 받고 특별 서비스를 해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들었어요. 박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진심이 왜곡되어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없이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살았다. 딸의 병원비와 아들의 꿈을 위한 그녀의 외로운 투쟁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 저 왔어요.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말 안 하고 왔죠. 지호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어느 날 오후 박선영은 간호 스테이션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흰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가 커다란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었다. 바로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 지호였다. 박선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에게 다가갔다. 지호는 미술대학에 다니느라 자주 만나기 어려웠다. 엄마, 제가 근처 전시회 준비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엄마 얼굴 보려고 잠깐 들렀어요. 지호의 말에 박선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감격스러웠다. 엄마, 오늘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첫 전시회 준비비를 받아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마침 그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었다. 박선영은 아들의 말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근데 조금만 기다려줄래? 회장님 약 드릴 시간이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잠시 후 박선영이 최 회장의 약을 가지고 병실로 향할 때 지호는 그녀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다. 박선영은 회장에게 아들을 소개했다. 회장님, 이쪽은 제 아들 지호예요.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랍니다.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지호에게 인사했다. 반갑네, 젊은 예술가. 자네 어머니가 자네 꿈을 응원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 지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그런데 병실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갑자기 멈췄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 때문이었다. 회장이 심심할 때마다 낙서를 하곤 하는 스케치북이었다. 지호는 그 스케치북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잠시만요. 회장님, 이 그림. 박선영은 아들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했다. 왜 그러니, 지호야? 이 그림. 회장님이 그리신 거예요? 이 그림체. 특히 이 사선으로 그려진 나선영 무늬. 회장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그린 것이네만. 이 그림체. 어디서 본 적 있나? 지호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번졌다. 엄마. 이 그림체. 우리 할아버지 그림체랑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작업실에서 보던 그림들. 특히 이 나선영 무늬는 할아버지께서 즐겨 쓰시던 패턴이에요. 박선영은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지호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림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자네. 할아버지가 화가였나?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화가 한성민이라고 아세요? 회장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7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이름이었다. 그때가 70년 전 겨울이었지. 우리 집은 부산 외곽의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회장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최 회장은 지호의 말에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선영과 지호에게 70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때는 내가 10살이었고 내 여동생은 겨우 7살이었어. 아버지는 도자기를 만드셨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우리를 키웠지. 겨울밤이었어. 아버지가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고 계셨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 가마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온 집을 덮쳤지. 최 회장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다. 그는 7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 했다. 나는 너무 어려서 무서워 발만 동동 굴렀고 여동생은 울기만 했지. 아버지는 우리를 챙기려다 무거운 도자기에 깔려 다리를 다치셨어. 어머니는 정신없이 울기만 하셨지. 우리는 모두 죽을 뻔했어.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감사함이 교차했다. 그 남자는 얼굴에 연탄 가루를 묻힌 채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왔지. 그는 화가였어. 우리 집 옆에서 작은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었지. 그는 정신없이 불을 끄려다가 우리 가족을 발견했어. 아버지를 끌어내고 나를 등에 업고 여동생 손을 잡고 우리를 불길 속에서 끌어냈지. 최 회장은 눈을 감고 그때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손은 붓을 들던 손이라 그런지 부드러웠어. 하지만 힘은 강했지. 그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였지. 그 과정에서 그는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고 자신이 평생 아끼던 그림 도구들을 모두 잃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소라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은인이요. 그는 자신의 그림 도구들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도 우리를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는 자신의 그림 도구들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도 우리를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는 자신의 그림 도구들을 모두 잃고도 우리를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가 가장 아끼던 도구는 작은 스케치북이었는데 그 스케치북에도 자네가 말한 그 나선형 무늬가 그려져 있었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남자의 이름을 말했다. 그분의 이름은 한성민이었어. 박선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언제나 위대한 예술가였지만 그녀는 그가 한때 불에 타버린 작업실을 보며 얼마나 좌절했는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고통이 회장님을 구하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회장님, 그분은 제 아버지세요. 회장은 놀라서 박선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번졌다. 70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았다. 회장님, 제 아버지가 회장님 가족을 구하셨고, 회장님은 제 아들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장님을 돌보고 있어요. 이건 분명 운명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소. 신기한 인연이요. 박선영의 아버지가 최 회장의 가족을 구한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선영은 이제 회장을 단순한 환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인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장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회장의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동료들의 오해는 여전했지만 박선영은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회장의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선영의 헌신적인 간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췌장암은 이미 간으로 전이되었고 의사들은 그에게 3개월 이상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 모르핀 용량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치의의 말에 박선영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녀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가 이제 그녀에게도 특별한 환자가 되었다. 그녀는 회장의 병실로 향했다. 그는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고 피부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회장님, 제가 왔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회장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생기는 점점 사라져갔다. 선영 씨, 오늘은 좀 힘드네. 밤새 통증이 심했소. 박선영은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이 있었다. 약을 좀 바꿔드릴게요. 통증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정맥 주사를 조정하고 그의 베개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했다. 선영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하오. 난 정말 당신을 만나려고 평생을 살아온 것 같소. 회장은 박선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말라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회장님이 잠드실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밤은 깊어갔다. 병실 밖은 조용해졌고 오직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회장의 불규칙한 호흡 소리만 들렸다. 내게는 가족이 없어. 평생 일만 했지.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 특히 꿈은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젊은이들을. 회장은 박선영에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박선영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회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날 이후로도 박선영은 매일 일찍 출근해 진심으로 회장을 돌보았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가 편안히 잠들 때까지 병원에 남았다.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회장의 통증은 조금씩 관리되었고 그는 비교적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박선영은 회장에게 자신의 딸 선아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회장은 선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선영 씨, 내가 반드시 선아 양의 치료를 도와주겠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박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회장님이 단순한 환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처럼 느껴졌다. 당신 딸 선아 양의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싶소.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싶소.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영과의 만남 이후 최 회장의 상태는 놀랍게도 조금 호전되었다. 의사들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는 갑자기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았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했고 한성민 예술재단의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박선영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성민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에서 성공했는지에 대해 들려주었다. 박선영도 아버지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회장에게 들려주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일주일 정도만 지속되었다. 최 회장의 건강은 다시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에게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박선영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비가 내리던 저녁 박선영은 평소처럼 최 회장의 병실에 있었다. 그의 호흡은 얕아졌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회장님, 저예요. 박선영이에요. 박선영이 부드럽게 불렀다. 최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약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았다. 선영 씨,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박선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감사드려요, 회장님.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내 마음에 있던 빚을 갚을 기회를 얻은 것 같소. 고맙소. 그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박선영은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어렸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은인의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그의 삶을 짓눌렀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섰다. 선영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말씀하세요, 회장님. 당신 어머니께 정말 고마웠다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것을 죽을 때까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꼭 전해주시오. 박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저희 아버지는 회장님 가족을 구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 덕분에 제 아들도 훌륭한 예술가가 될 거예요. 최 회장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다. 그의 호흡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려. 박선영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편히 가세요,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잠에 들듯이 그는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박선영은 최 회장의 손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울었다.
그는 마침내 평생의 빚을 갚았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소라는 그를 떠나보내며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선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당신 어머니께 정말 고마웠다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것을 죽을 때까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꼭 전해주시오. 회장님, 할아버지는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비가 내리던 저녁 박선영은 평소처럼 최 회장의 병실에 있었다. 그의 호흡은 얕아졌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회장님, 저예요. 박선영이에요. 박선영이 부드럽게 불렀다. 최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약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았다. 선영 씨,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박선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감사드려요, 회장님.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내 마음에 있던 빚을 갚을 기회를 얻은 것 같소. 고맙소. 그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박선영은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어렸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은인의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그의 삶을 짓눌렀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섰다. 선영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회장님. 당신 딸 선아 양의 치료를 앞으로도 쭉 돕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그분의 예술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지. 박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그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가족을 위하는 나의 마지막 마음이요. 최 회장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다. 그의 호흡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려. 박선영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편히 가세요,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잠에 들듯이 그는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박선영은 최 회장의 손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울었다. 그는 마침내 평생의 빚을 갚았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선영은 그를 떠나보내며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오해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회장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날 밤 병실에 홀로 남아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켰다. 그녀는 그를 통해 아버지의 삶을 이해했고 그를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회장님께서는 전 재산을 한성민 예술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가요? 최 회장의 장례식은 간소하지만 품위 있게 치러졌다. 박선영은 가족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아들 지호도 휴가를 내 어머니 곁을 지켰다. 장례식이 끝난 후 최 회장의 변호사 장민호가 박선영에게 다가왔다. 박선영 씨이시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선영은 아들 지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펼쳤다.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가족이 전혀 없으셨고 평생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가족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변호사는 공증된 유언장 문서를 박선영 앞으로 밀었다. 회장님께서는 전 재산을 한성민 예술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박선영과 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선영은 자신을 향한 오해가 사실이 된 것 같아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그게 오해가 아닌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재단 운영 같은 건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재단 운영을 도울 전문가 팀도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재단의 정신을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또한 회장님은 선생님의 딸 선아 양의 치료비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최고의 근위축중 전문 병원에서 평생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의 병원비와 아들의 꿈 때문에 밤낮 없이 일했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최 회장님을 향한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회장이 직접 쓴 편지를 건넸다. 박선영 씨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은인의 가족을 찾을 수 있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한성민 선생님의 예술 정신은 이 재단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꿈은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젊은 예술가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당신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헌사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씨,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지막 날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난 후에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박선영은 조용히 울었다. 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며칠 후 병원에서는 최 회장과 박선영의 실제 이야기가 알려졌다. 그녀를 향한 오해와 수군거림은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한때 그녀를 피하던 동료들은 이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박선영은 병원을 떠나 재단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엄마,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응. 우리 아들도 이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박선영의 삶은 최 회장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최 회장이 마련해준 최고급 병원 덕분에 그녀의 딸 선아는 최첨단 치료와 전문적인 재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아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 지호는 이제 재료비 걱정 없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지호는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 동시에 재단이 지원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 후 화창한 봄날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새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한성민 예술재단 개관식이었습니다. 박선영은 휠체어에 앉은 딸 선아를 밀며 테이프 커팅 단상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감사,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한 예술적 영감이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을 기념합니다. 박선영의 연설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아들 지호도 단상 위에 함께했다. 지호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무료 예술 교실에서 일주일에 2번 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다. 테이프 커팅 후 박선영은 딸의 휠체어를 밀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 중앙에는 2개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한쪽은 지호가 아버지의 사진과 기억을 바탕으로 그린 한성민의 초상화, 다른 한쪽은 최 회장의 생전 모습을 담은 초상화였다.
초상화 속 한성민은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따뜻한 눈빛을 지닌 젊은 화가로 묘사되어 있었다. 비록 실제 사진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지호의 기억과 박선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다. 박선영은 딸 선아의 휠체어를 초상화 앞에 세웠다.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엄마, 할아버지. 정말 멋지시다. 박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응. 우리 아빠. 정말 멋진 분이셨어. 재단 로비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박선영은 70년 전 한 남자의 희생이 오늘날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지를 생각했다. 아버지의 희생, 최 회장의 감사,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한 운명적인 만남. 어쩌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직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의 필연적인 인연만이 있을 뿐. 박선영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희생과 최 회장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로비의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예술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은 사람을 연결한다. 그것은 한성민의 삶을 요약한 문장이자 이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었다. 한 사람의 희생, 또 다른 한 사람의 감사. 이 두 마음이 70년의 시간을 넘어 운명적인 만남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선영과 최 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드라마틱한 우연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은혜와 갚고자 하는 진심이 빚어낸 한 편의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박선영의 아버지 한성민님의 희생은 최 회장의 가족을 구했고 회장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 박선영의 딸 선아의 치료와 아들 지호의 꿈을 위한 발판이 되었고 마침내 박선영과 회장이 만나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병원 내의 오해와 소문 속에서도 박선영이 잃지 않았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본 회장의 마음이 얽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회장이 남긴 한성민 예술재단은 단순한 유산이 아닌 한성민님의 용기와 최 회장의 감사함이 담긴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 재단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의 필연적인 인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